안녕하세요. 김세직입니다. 오늘 우리 로봇 비즈니스 페어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로봇 신문 조규남 대표이사님, 그리고 로봇 산업진흥원 손웅희 원장님, 그리고 우리 고경철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전 그 강연해 주신 우리 고광일 대표님과 함께 오늘 같이 강연을 하게 된 것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연의 제목은 모방과 창조, 신세계를 향한 비법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방과 창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나오는 신세계를 향한 비법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로봇 비즈니스 페어 귀한 자리에 제가 왔는데요. 로봇 하면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추억의 로봇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TV 만화영화에서 많은 그 로봇들을 봤었는데요. 로봇 태권브이, 마징가 젯, 그다음에 아주 어렸을 때 우주소년 아톰이란 만화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이런 제가 어렸을 때 본 로봇들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로봇들이 전부 인간을 위한 로봇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인간을 위해 승리하는 그런 로봇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만화 영화의 스토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어려움에 빠진 인간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려움에 빠진 상태에서 이제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해결사 로봇들이 나타납니다. 이 로봇들이 나타나서 우리 인간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정말 고마운 로봇들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로봇을 추억을 해보면은 로봇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또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본 우리 우주소년 아톰 뒤에는 로봇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들고 그다음에 로봇이 고장 나면은 고쳐주고 그러면서 로봇을 통해서 사실 어려움에 닥친 인간들을 로봇이 해결해 주지만 그 뒤엔 사실은 우리 로봇 박사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해결해 줬던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어려움 해결사, 정말 근본적인 어려움 해결사는 로봇 산업에 계신 여러분들, 로봇 산업에 계신 박사님들, 로봇 산업 종사자 여러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경제의 큰 어려움도 로봇 박사, 로봇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한국 경제의 놀라운 사실은 비밀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경제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국 경제의 놀라운 비밀은 한마디로 제가 2016년에 쓴 논문에서 밝힌 5년 1% 하락의 법칙입니다. 5년 1% 하락의 법칙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 경제의 성장 능력을 나타내는 장기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장기 성장률이 1990년대 초 이후에 매 5년마다 1%씩 또박또박 규칙적으로 하락했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굉장히 강력한 법칙인데요. 이 법칙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매 정권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6%대, 김대중 정부 때 5%대, 노무현 정부 때 4%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3%대로 또박또박 1%씩 하락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2%대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현 정부에서는 1%대로까지 이제
하락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런 5년 1% 하락의 법칙은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를 지배해온 가장 강력한 법칙이고요. 그래서 이 5년 1% 하락의 법칙이 한국 경제가 당면한 거의 모든 문제의 지금 원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몇 년 전부터 이생망이라는 말도 등장을 했는데, 이생망이라는 말은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말인데, 이런 말이 등장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업 절벽과 청년 실업에 부닥친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를 반영하는 그런 표현이 이생망이란 말인데, 이런 이생망이란 말을 우리가 들게 되면은 우리 청년들이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서 매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이생망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른 성장 추락 때문입니다. 이 법칙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면은요, 결국 소득이 빨리 증가하는 좋은 일자리, 이런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성장률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좋은 일자리가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취업 절벽과 청년 실업에 좌절하고 이생망이란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5년 1% 하락의 법칙이 우리나라를 지금 디스토피아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큰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 법칙에 따라 장기 성장률이 이제 1%대를 지나서 지금 0%를 향해 이제 추락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장기 성장률이 0%대인 제로 성장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은요, 매년 이제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제 계산해서 발표하는 연간 성장률, 이 연간 성장률은 1년이라는 단기에 걸친 성장률인데요, 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찾아올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증대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얻더라도 매년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일자리에서 일할 수뿐이 없는,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이제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생망이 아니라 이생진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진짜 망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5년 1% 하락의 법칙을 깨서 제로 성장으로의 추락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5년 1% 하락의 법칙을 깨서 제로 성장으로의 추락을 저지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런 5년 1% 하락의 법칙의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유를 알아내게 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걸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성장 추락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이제 추락하는 이런 성장 추락 현상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 사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멀리는 200년 이상 전인 그 인구론을 쓴 토마스 멜서스에까지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요, 토마스 멜서스 이래 많은 경제학자들이 200년 넘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최근에는
그 1970년대 이후 경제학을 주도해온 경제학의 최고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성함이 시카고대의 로버트 루카스 교수님입니다. 이분도 이 경제학의 전통적인 주제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하는 비법을 1980년대부터 이제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은 1960년대 이후 30년간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던 8% 이상의 고도 성장을 보였는데, 이러한 한국의 고도 성장에 특히 관심을 갖고 주목해서 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의 비법을 찾아보자 하고 이제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이 루카스 교수와 동료 경제학자들이 결국 경제 성장력의 원동력에 관한 현대 경제학 이론을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이제 정립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립한 경제 성장력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이분들이 발견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한마디로 인적 자본입니다. 인적 자본, 영어로 이제 휴먼 캐피탈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교육 등을 통해서 근로자나 기업가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체화시킨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합니다. 루카스 교수는 사람의 머릿속에 이렇게 내재된 지식이나 기술을 인적 자본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인적 자본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임을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카스 교수와 경제 성장 이론가들에 의해 정립된 이 새로운 경제 성장 이론에 따르면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인적 자본이고요. 따라서 경제 성장이 빨라지는 고속 성장의 원동력은 고속 성장의 원인은 한마디로 인적 자본의 빠른 성장, 인적 자본의 빠른 축적 때문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성장 추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답도 결국은 인적 자본, 성장 엔진인 인적 자본의 축적이 속도가 급격히 이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 성장의 엔진인 인적 자본 축적에 정체가 생기면 결국 우리나라가 겪었던 5년 1% 하락의 법칙 같은 성장 추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게 이제 현대 경제 성장 이론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90년대 이후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인적 자본에 대해 투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인적 자본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해서 오히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이후 사실 GDP 대비 교육비를 생각을 해보면 사교육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초중고 밤잠 안 자면서 열심히 공부한 걸 여러분들 주변에서 자녀분들이나 본인들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도 인적 자본의 정체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인적 자본에 투자를 했지만은 엉뚱한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인적 자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방형 인적 자본이고요, 또 하나는 창조형 인적 자본입니다. 모방형 인적 자본이란 기존 지식이나 기술의 모방을 통해 축적한 인적 자본입니다. 이에 비해 창조형 인적 자본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능력, 혹은 그 능력을 통해 축적한 인적 자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모방형 인적 자본은 짝퉁을 만드는 능력이고요, 창조형 인적 자본은 원조, 오리지널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1960년 이후 30년 고도 성장하던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짝퉁 만드는 능력인 모방형 인적 자본의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투자가 최적인 시기였고요, 우리가 모방형 인적 자본에 이때 열심히 투자해서 우리가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모방형 인적 자본 가치가 매우 높았던 이유는 사실 우리 경제 및 기술 발전 단계가 낮아져서 우리가 선진국 특허에 저촉되지 않고
공짜로 베껴 쓸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모방형 인적 자본의 가치가 이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부터 선진국의 이제 특허 보호 기간이 20년 정도까지 선진국과의 이제 기술 격차를 이제 우리 다양한 산업에서 이제 기술 격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격차를 다 줄였기 때문에 기술 격차를 특허 보호 기간만큼 줄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특허로 보호되는 선진국 기술들을 우리가 모방하는 것이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해서 인터넷이나 AI 인공지능의 발달이 지난 30년간 이제 급격히 일어났죠. 그렇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지식이나 계산 능력을 우리가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은 모방인적 자본의 가치는 우리가 컴퓨터나 인공지능과 이제 경쟁을 하는 분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컴퓨터나 인공지능에 비해서 우리가 비교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이나 계산 능력의 가치가 이제 급격히 하락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오리지널, 원조를 만드는 능력인 창조형 인적 자본이 우리 학생들, 우리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길러야 될 인적 자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을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온 국민이 오리지널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짝퉁 만드는 모방형 인적 자본에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엉뚱한 인적 자본에 잘못 투자한 것이죠. 그 결과 인적 자본 축적이 정체가 되고요. 그에 따라 이제 무서운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제 성장률의 추락을 경험할 수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앞으로 닥칠지 모를 제로 성장 위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짝퉁 만드는 모방형이 아니라 오리지널 원조를 만드는 창조형 인적 자본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방에서 창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이제 비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모방에서 창조로 갈까요? 이를 위해서는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것으로 이제 불충분합니다. 우리가 모방이 아닌 창조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모방형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창조형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모방형 자본주의 체제는 모방형 인적 자본에 대해서만 재산권이 보장되고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본주의 체제가 바로 이 모방형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이에 비해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는 모방형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창조형 인적 자본의 재산권과 인센티브까지 보장된 체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자본주의 체제가 바로 이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면은 우리 국민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자 도전하는 창조적인 국민들의 수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 이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도전해서 성공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할 확률, 이것도 이제 극대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 중에 수많은 크고 작은 스티브 잡스, 크고 작은 마크 저커버거, 크고 작은 창의적 인재들이 이제 끊임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산적 아이디어가 제품화되면서 전 산업에 걸쳐, 로봇 산업 포함 전 산업에 걸쳐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구체적 비법들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 비법들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나 아이디어 공적 구매제도, 아이디어 절도 방지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창조적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에는 이제 조세 보조금 제도 같은 게 중요한데, 창조형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나 창조형 제품 혹은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이런 것들 우리가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는 국민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 그런 능력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라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생각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창조형 수업, 그 다음에 서울대 등에서 창조형 대학 입시를 도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재 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창의인재 재탄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 비법들이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에 있었던 것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우리가 끊임없이 많이 나라에서 나와야 우리가 경제가 앞으로 5년 1% 하락의 법칙을 저지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한데, 이 창의적 아이디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콜럼버스의 달걀입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은 미리 생각하기 전에는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지만은 누군가 생각해서 그걸 말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나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의 특징은, 여러분이나 제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은 했는데 그 100만 불짜리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도둑 맞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로봇 산업계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라에서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현재 특허 제도 같은 게 역사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체계하에서는 아직 원작자가 그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특허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해서 정부가 인증을 통해 그 원작자의 재산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도입을 한다면은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국민들이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라고 시스템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아이디어로 판명된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정부가 전산으로 등록해주고 그 아이디어를 만든 분의 이름을 붙여주어 그분의 명예와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면 아무리 조그만 아이디어라 해도 원작자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원작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이런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입니다. 이런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가 이제 적용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 하면은,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인 그 코로나 검사 방법으로 도입되었던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뭐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드라이브 스루의 아이디어를 코로나 검사에 적용하는 것은 작지만 새롭고 매우 유용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에 등록을 해서 그 아이디어 원작자의 이름을 붙여주어 명예를 부여해 주자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언론을 찾아보니까 이제 인천의료원에 계신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이란 분이 이 아이디어를 이제 처음 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이디어를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와 차별화해서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에
이분의 이름을 붙여서 김진용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별진료소 아이디어로 국가가 커다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얻은 커다란 이익을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 이 아이디어에서 경제적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예를 보장하고 원작자 명예와 이름을 보장하고 경제적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이렇게 유익하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들이 어쩌다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에서 현재 특허화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무엇에 관한 아이디어 보호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디어의 종류에는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특허 제도화에서는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만으로는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만들지가 같이 있어야만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들지가 생각하기 어렵지, 일단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누군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사실 허다합니다. 그래서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통해 보호해 줄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어떻게에 대한 아이디어에 더해서 무엇을 만들지에 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 생깁니다. 경제학에서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강조한 게 하나 있는데, 분업을 하면은 엄청난 생산성 이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지에 관한 아이디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무엇을 만들지와 어떻게 한 아이디어를 분리하면은 아담 스미스가 말한 분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비교 우위가 있는 분들은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비교 우위가 계신 분들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에 특화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업을 하게 되면은 분업에 따른 엄청난 아이디어 생산성 상승 효과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애플을 생각해 보면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악의 분업을 생각해 보면은 스티브 잡스는 보다 문과적인, 어떻게 보면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에 비교 우위가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다 이과적인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비교 우위가 있었던 스티브 워즈니악은 어떻게 만들지에 관해서 이제 분업을 하면서 둘 사이의 분업을 통해서 엄청난 생산성 상승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애플이라는 게, 지금의 애플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도입을 해서 무엇에 관한 아이디어와 어떻게에 관한 아이디어를 분화시켜서 분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로 볼 때 아이디어 생산의 생산성을 급속히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통해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등록하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등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등록된 아이디어들을 정부가 R&D 예산을 이용해서 직접 구매하는 아이디어 공적 구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R&D 예산은 무려 24조나 됩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중 4%인 1조 원만 사용해도 국민들이 예를 들면은 한 아이디어에 뭐 1,000만 원을 보상한다 하면 뭐 10만 개의 아이디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 만들면 1,000만 원 보상한다? 그럼 저부터라도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하는 거에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전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로봇을 누군가 생각해내면은 어떻게 로봇을 만들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로봇 산업의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만들게 되면은
정말 멋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정부가 이렇게 아이디어 공적 구매 제도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일단 정부가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아이디어의 가치를 아는 기업들은 그 아이디어를 정부로부터 구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디어 시장이 자생적으로 생겨날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 아이디어 시장을 통해서 원작자로부터 구매한 아이디어를 이제 다시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팔 때 정부가 1,000만 원의 아이디어를 샀는데 이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서 기업이 뭐 10억 원에 사갔다 하면 그 차익이 있죠? 그 차익은 정부가 다시 원작자한테 돌려주고 1,000만 원만 회수해 갑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낼 인센티브가 이제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만들어서 아이디어 등록시키고 아이디어 공적 구매 제도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고 이걸 아이디어 시장까지 발전시켜서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한테 제공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아이디어 개발에 이제 나설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재산권 보호를 통해서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요.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 중에 하나는 아이디어 도둑질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면 여러분이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정말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 훔쳐가는 것을 정말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아이디어만 절도를 막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도 누군가 훔쳐간다면 그걸 같이 나서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아이디어의 도둑질을 같이 막아주어야만 내 아이디어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로봇 산업에서부터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도둑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로 제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수준의 아이디어 도둑질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아이디어 절도 방지법을 도입해야 됩니다. 현대 경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해진 재산은 그 어떤 재산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아이디어 재산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재산을 이제 국민들이 쌓아야 됩니다. 아이디어 재산을 국민들이 쌓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절도 방지가 너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디어 절도 방지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아이디어 절도 방지법 등을 통해 이제 아이디어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와 함께 국민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이제 경제하시는 분들한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조세 보조금 정책을 오랫동안 이제 생각해 왔는데요. 정확히 이 조세 보조금 정책, 조세 보조금 인센티브를 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신 분한테도 정확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에 아이디어를 등록한 근로자나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기업,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로봇 기업, 뭐 이런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소득세 면제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창조형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 이런 걸 우리가 도입하면은 강력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창조형 인재가 창업한 기업, 뭐 예를 들어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에 아이디어를 등록한 분이 새로 기업을 내서 기업가가 되는 경우 이들에게 이제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창조형 기업 법인세 감면제도, 이런 제도의 도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창조형 기업이 개발한 부품,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창조형 제품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도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창조형 인적 자본을 키울 수 있도록 오리지널 원조를 생각해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창조형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재산권 보장제도나 아이디어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국민들의 창의적 능력을 키워주는 창조형 수업을 학교에 도입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형 수업이라는 한마디로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우리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인 모방형 수업에 정반대되는 수업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수업인 모방형 수업은 한마디로 남이 만든 것을 외우는 것 말고는 스스로 하는 것이 없는 수업입니다. 이런 수업과 정반대되는 수업이 창조형 수업입니다. 이런 창조형 수업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15년간 학교에서 가르쳐 본 경험으로는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첫째가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를 학생들한테 과제나 문제로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상상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창의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라는 초현실주의 화가가 그린 빛의 제국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화면에서 보듯이 하늘은 낮이고 그 밑에 건물과 연못은 밤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공존 같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발명품을 만든 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창의적인 발명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시점 전에는 비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화되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누군가가 그걸 현실로 구현한 것이 창의적인 발명품입니다. 바로 이런 연습을 통해서 비현실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에 구현해보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창의적인 발명품을 생각해내는 프로세스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수업에서 이제 문제를 던져주고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뭐 시험 문제로도 내는데요. 1년 내내 섭씨 30도가 넘는 불나라가 있다. 이 나라에서 얼음을 화폐로 도입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도 얼음 화폐라는 비현실적인 것을 한번 상상해 보게 하고요. 이런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창의적 발명품을 생각해내는 프로세스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줍니다. 이 문제는 사실 가상화폐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낸 문제인데, 사실 얼음화폐란 비현실적인 물건을 생각하지 않고 가상화폐란 비현실적인 것을 제 수업에서 누군가 생각해냈다면, 비트코인이 2009년에 나왔는데 제가 2006년부터 수업을 했는데, 그 학생은 비트코인 나오기 전에 비트코인 아닌 뭐 프리 비트코인을 아마 만들어서 뭐 큰 부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것을 상상해 보는 것,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을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것이 이제 창조형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창조형 수업은 이런 걸 과제로 던지고 학생들한테 일주일 동안 과제로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이것만 생각하게만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내온 아이디어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고 이것에 대해 이제 토론을 하면서 토론식 심포지엄식 수업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학생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수업에서 평가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창의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 혼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교들 등을, 그 다음에 학생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평가를 해서 상호주관적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창조형 수업인데요. 이러한 창조형 교육, 창조형 수업에 효과가 있는지 그동안 제가 그 강의한 수업에서 계속 서베이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요. 제 수업 보면은 항상 90% 이상의 학생들이 늘 이런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창의력이 크게 증진됐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러한 창조형 수업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업에서 아무리 창조형 수업을 해도 이것이 대학 입시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일선 학교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형 수업을 학교에서 함과 동시에 입시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부터 나서서 입시에서 창의력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요. 창의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창조형 대학 입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학 입시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의 문제를 낸다면은 과연 시간도 저축할 수 있을까? 시간을 저축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하시오. 이런 문제를 던져주고 창의력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을 대학 입시에서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형 수업을 통한 창의력 증진이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2,700만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이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은 학교에서 모방형적 자본만 축적한 상태에서 지금 사회에 나와서 지금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창의적 근로자로 재탄생시키는 창의인재 재탄생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전반기는 창조형 수업을 통해서 창조형 인재로 이 근로자들을 이제 탈바꿈하게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열린 문제를 통한 상상훈련, 그 다음에 발표 및 심포지엄식 수업, 그리고 상호주관적 창의성 평가로 이루어진 창조형 수업을 이제 수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뭘 하냐? 이렇게 창조형 수업에서 익힌 창의력을 갖고 한번 실제로 자기 분야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도전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융 분야에서는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어 보는 아이디어에 도전해 보고요. 금융과 관련된 게임 아이디어에도 도전해 보고요. 새로운 가상화폐,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데도 도전해 볼 수 있고요. 새로운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도전해 볼 수도 있고요. 로봇 분야라면은 제가 로봇 분야는 잘 모르지만 새로운 로봇에 관한 아이디어에 도전을 해보는 그런 것을 이 수업의 후반부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은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혹은 6개월짜리 단기 프로그램으로 이제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근로자들이 직장 생활과 창의성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이러한 창의성 단기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도 창의성은 크게 증진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사실 제 수업에서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수업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학생들이 보통 한 학기 수업, 한 학기는 대충 3달 정도 걸리는데요. 3달 만에 자신들의 창의성이 크게 늘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3달짜리 창의성 단기 프로그램만 갖고도 근로자들의 창의성을 상당 수준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조형 인재로 이제 우리 많은 근로자들이 거듭나게 되면은 이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요, 이걸 상품화하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 나라 전체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의 공급이 놀라운 속도로 늘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 생각에 이런 까닭에 이 프로그램은 한국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개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를 위해서는 기업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요. 기업 스스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혁신적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슌페터인데, 이 슌페터라는 분이 기술 혁신을 이끄는 주체로 기업가 안트레프리뉴어의 역할을 무엇보다 이제 중시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슌페터는 혁신을 수행하지 않는 CEO는 기업가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기업가가 아니라 단순한 관리자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하는 기업가가 진짜 기업가이고 혁신하지 않는 기업가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CEO가 기업 조직을 이제 혁신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EO가 기업 조직을 혁신적으로 바꿔서 특히 이제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게 기업 조직을 이제 혁신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 기업에 있는 모든 기업 근로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해낸다면 이 기업은 아마 아이디어 어벤져스 기업이 될 겁니다. CEO가 기업 조직을 혁신적으로 바꿔서
아이디어 어벤져스 기업으로 만약 탈바꿈시킨다면 그런 기업가들, 그런 CEO들이야말로 정말 슈페터가 말하는 기업가, 즉 진짜 기업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기업의 경쟁력은 그야말로 일당백, 일당천의 어벤져스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업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간단히 예시를 들면 제 생각엔 전 사원 창의 인재화를 목표로 사원들한테 제시하고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게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은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와 비슷한 전 사원 아이디어 등록제 같은 걸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그 아이디어의 원작자의 명예, 이름을 보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회사에 큰 이익을 주면은 그 이익에 비례해서 파격적인 아이디어 보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디어 보상 시스템을, 파격적 사내 아이디어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내 아이디어 공모제 같은 거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 많은 이유는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도 아이디어 낸 분의 재산권을 정확히 인정을 않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사원 아이디어 등록제를 통해서 명확히 아이디어 내신 분의 명예와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회사 내에서 그 다음에 파격적인 아이디어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제 생각에 기업들이 정말 그 아이디어 어벤져스 기업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울 시간과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처럼 사내에서도 창의 인재 재탄생 프로그램을 사내에 도입하건 그 다음에 정부가 만약 만들면 거기에다가 그 근로자들, 사원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도록 권장을 해서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능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기업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사원들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사원들의 창의성을 키워서 그분들이 로봇으로 움직이는 그런 근로자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내에 취입 크리에이션 오피서나 이사회에도 하부위원회로 창조혁신위원회 등을 새로 도입해서 그야말로 창조 혁신에 기업 전체가 나선다는 걸 보여주고 실천하면은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기업가. 로봇 산업에도 많은 기업가들이 이런 진짜 기업가이시리라 제가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맺은 말 간단히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신세계로 향하는 비법들을 통해서 일부 국민만이 아니라 이제 전 국민이 창의 인재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전해서 성공할 능력, 확률도 이제 미국보다 이제 높아지게 되면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로봇 산업을 위시해서 전 산업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창출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수가 세계 기술 진보를 주도해왔던 미국보다 오히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창의적 아이디어 수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결국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각 나라의 위상을 결정할 텐데 우리나라가 창의적 아이디어 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가 미국을 앞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성장률이 지금은 0%대로 이제 곤두박질해서 지금 그것이 고민인데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이 GDP 1위국인 미국을 앞지르고요. 1인당 국민소득도 이제 미국을 앞지를 날이 이제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우리가 고속 성장을 회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일자리와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할지 아니면 제가 처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로 성장과 이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동경에 빠진 디스토피아에 처할지는 결국 우리가 창조형 자본주의 국가를 만드는 우리가 개혁을 하느냐 혁명을 하느냐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그리고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계신 로봇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우리 로봇 산업이 창조형 자본주의 개혁의 시발점이 되주셨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로봇 산업에 계신 로봇 산업 로봇 박사, 로봇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기술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곧 닥칠지 모를 제로 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극심한 고통을 저지하는 해결사, 로봇 박사, 아톰 박사의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